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가 진용을 갖추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19로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만큼 어떤 분야의 어떤 인사, 어떤 정책으로 경제 회복을 이끌어낼지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바란다. 그 첫 시간, 진대재 전 정보통신부 장관 모시고 기술을 기반으로 한 한국 기업들의 미래, 그리고 윤 당선인에게 당부할 것은 무엇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진대재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장관님 노무현 정부 때죠? 정통부 장관 되셨고 지금은 스카이레이크 인베스트먼트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얼마 전에 두산에서 솔루스 첨단 소재라는 기업을 인수하셨는데 요즘 기업 어떻게 잘 돌아갑니까? 어떻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뭘 하는 데인 거니 이제 앞으로 전기차가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네. 뭐 2030년쯤 되면은 뭐 10%, 20%, 뭐 심지어는 30%까지 전기차를 만들겠다 하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배터리잖아요. 그렇죠. 그 배터리 안에 또 중요한 부품이 그 음극재. 구리로 만듭니다. 그 구리 동박을 만드는 게 상당히 어려운 공정이에요. 네. 그 솔루션은 그걸 만드는데 지금 헝가리에 공장이 있습니다. 불행히도 우리나라에 아니고 거기 세 번째 공장을 만들고 또 캐나다에 또 네 번째 공장을 만들고 해서 아주 바쁘고요. 제가 투자 회사를 하다 보니까 단순히 그런 뭐 구리 만드는 그런 게 아니라 온갖 종류의 자동차 부품도 만들고요. 소프트웨어 업체도 있고 뭐 요식 업체도 있어 봤고요. 그런 기업들에도 많이 투자했다 그런 얘기시죠? 중소기업도 있고 좀 큰 기업도 있고 하니까 제가 기업의 현장에 대해서 너무나 아주 절절하게 느낌도 많고 그렇거든요. 그렇군요. 예. 네. 뭐 여러 기업에 투자도 했지만 또 본인이 뭐 상당히 장관이 좋아하시는, 제가 골프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직접 골프 관련 퍼팅 앱을 직접 개발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개발하기가 쉽지 않을 때 그 뭡니까? 개발하다 하시다는 거는? 그게 재밌는데요. 제가 취미로 이제 골프를 좀 많이 하는데 그 휴대폰으로 이렇게 보는 앱인데요. 이제 거리도 측정할 수 있고 특히 이제 저도 좀 눈이 나빠갖고 골프 그 퍼팅 라이가 잘 안 보이거든요. 볼이 어떻게 휘고 오르막내리막 그걸 컴퓨터 계산을 해서 아주 굉장히 고해상도 화면 위에서 3차원으로 이렇게 퍼팅 궤적을 보여주는 앱을 만드는데 그 세계 최초로 이렇게 만드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그 알고리즘 그거 이제 제가 박사기를 할 때 유사해서요. 거기에 들어가는 코딩도 제가 직접 하고요. 코딩을 직접 하셔서 만들었어요. 그 70살에 벤처 스타트업을 또 하나 한 겁니다. 그렇군요. 참 재주가 많으신데요. 뭐 기업인을 오래 계셨으니까 삼성전자에 오래 계셨는데 기업인의 눈으로 볼 때 이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의 교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아직은 뭐 실현이 되지 않은 거지만 기업으로서는 상당히 기업 기대감이 이렇게 막 고조되고 있는 형편인데요.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촛불혁명으로 정부가 탄생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민단체라든가 노동조합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표를 많이 모아주면서 그게 정부 구성에 큰 요소로서 작용했다 그래서 이제 뭐 기득권이 있는 것처럼 하다 보니까 친노동자, 시민단체라든가 또는 분배 위주의 이제 정부였다 그러면 지금은 그런데 빚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업하기 좋게 한 환경을 만들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니까 기업 쪽에서는 드디어 좀 이렇게 정말 기업하는 하기 좋은 환경이 되지 않을까 기대감이 큽니다. 실제 그 많은 종류의 아까 기업에 직접 투자를 했기 때문에 기업들의 사정을 굉장히 잘 아실 수 있잖아요. 직접 겪어본 지금 문재인 정부의 어떤 아쉬움, 경제 정책이라든지 경제 상황에 아쉬운 면 어떤 것들이 좀 있다고 느끼셨어요? 우선은 그 경제라는 게 이제 심리적인 게 많고요. 이렇게 갑자기 충격을 주는 것보다는 순차적으로 가면 좋은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래도 상당히 잘하신 게요. 그때 한 2만 7천 불쯤 되는 정부를 인수해서 지금 21년도에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3만 5천 불을 넘어갔습니다. 그렇긴 합니다. 그게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다만 너무 이제 급하게 예를 들면 최저임금을 좀 급하게 올렸지 않습니까? 그 굉장히 충격을 줬거든요. 그 최저임금을 올려주면 이제 근로자들한테는 좋죠.
근데 그걸 돈을 줘야 되는 소상인들한테는 어마어마한 힘이 드는 일이 됐고, 그다음에 52시간 근로 단축하면 또 근로자한테 좋죠. 네. 집에 이제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자 다 좋은데, 그러면 지금은요 노동자 구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사람 거기다 구하기가. 코로나 때문에 예. 외국인도 안 들어오죠. 지금은 중소기업들이 아주 죽을 맛이에요. 사람이 없어요. 일을 해두고 뭐 수출이 지금 영장이 와, 뭐 보내야 되는데 소장이 와 있는데 못 보내요. 그러다가 지금은 저기 그 선박 운행비도 음악에 올라갔죠. 화물비가. 아주 그냥 어려움에 갖고요. 우리 저 기업하는 사람들이 자조적인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대표이사가 되면 하도 규제나 중대재해법 이런 것 때문에 중대재해법. 감방에 갈 이유가 1000가지는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솔직히 기업 그 대표이사 되는 거 무서워하고요. 좌불 안 서겠습니다. 네. 굉장히 좀 이렇게 활동에 제약을 받는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좀 완화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재계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된 직후에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달라. 재계 단체들이 일제히 지금 요구를 했는데 맞습니다. 그런 요구의 가장 큰 것은 뭐 기업 규제 완화입니까? 여전히 어떤 걸 가장 규제라는 거가 참 다양하게 있고요. 규제라는 건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해서 한 것들이 또 많습니다. 전부 다 없애기 어렵거든요. 근데 그 규제가 갑자기 들어온다든가 좀 충분히 연습이 좀 되고 들으면 좋은데 뭐 아까 최저임금을 갑자기 올리듯이 중대재해법 같은 것도 갑자기 시행한다 그러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아주 선진국이 되면 다 이렇게 돼야 될 차근차근히 돼야 될 그런 것들이 급작스럽게 되니까 굉장한 이게 이제 그야말로 충격에 휩싸이고 그것 때문에 아주 기업 활동이 어렵다는 얘기 나오는데 그런 것도 조금 천천히 이제 학습이 되는 대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현 문재인 정부의 평가 또다시 이제 과학기술, 기술, 첨단 기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장관님께서 이제 정보통신부 장관도 지내셨고 또 반도체 산업에 또 전문가시고 한데 지금 4차 산업 이제 치열한 국가 간의 경쟁이라고 합니다. 이제 새로운 당선인이 과연 4차 산업 어떻게 이끌어갈지 주목이 되는데 우선 현 문재인 정부 4차 산업혁명 이 시대에 과연 어떤 궤적을 그린 어떤 성과를 남기고 있는지, 과연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런 평가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김대중 대통령께서 당시에 이제 외환위기 이렇게 어려울 때에 우리나라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깔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의 우리나라 IT 이게 선두국가 된 거로 보시면 되겠고요. 옛날에 뭐 80년대 초지만 뭐 전두환 대통령 계실 때는 반도체 쪽에 국가 과제를 만들어갖고 1메가, 4메가 하는 걸 상당히 지원을 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국가적인 과제가 있고 국가적인 아젠다가 있어갖고 오늘날 굉장히 큰 산업으로 발전돼 있었는데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런 거를 했느냐? 그건 좀 없다고 봐야죠. 그런 것은 못했다. 시작을 했을 때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라는 걸 만들고 거기에 위원장을 총리급 예우를 해가지고 뭐 상당히 그때 이제 우리가 뒤지지 않게 뭘 해본다 그랬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흐지부지 되고 말았어요. 흐지부지 되고 말았어요. 그 아이디어는 대통령령을 만들고 할 때까지는 좋았는데 거기를 할 수 있는 형태나 어떻게 보면 리더십 이런 것들이 되도록 대통령이 직접 대통령의 과제로서 챙겨주고 하는 일이 없었고요. 그런 걸 아젠다를 못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뭘 한 것 같지 않은 거죠. 지난 4년 동안. 그러니까 4차 산업위원회만 만들고 어젠다는 만들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얘기네요. 그때 보면 뭐 타다 규제 해소를 하겠다는데 그거 아무리 돼도 그 규제라는 게 어떤 자동차 운송 여객법에 딱 박혀 있는 거를 뭐 규제라 해서 풀 수 없는 것들 많거든요. 택시 기사들 어떻게 먹여 살리는 문제가 남아 있으니 그렇게 안 되는 거를 계속 벽에 부딪혀서 그게 혁신이냐 규제냐 얘기해봐야 뭐 안 되는 일을 하자는 것밖에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거보다 정말로 그런 규제하고 상관없이 해야 될 일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금도 그런 부분을 이제 잘 짚어내갖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그야말로 갈리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과연 어떻게 일을 할 건지를 이제 돌아가 보겠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만들겠다. 굉장히 여기 의지가 강한 것 같아요. 자, 디지털 플랫폼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디지털 플랫폼 정부.
이게 뭐 전자정부를 얘기하는 건지 우선 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3년 안에 만들겠다는데 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저도 그게 뭐 정확하게 아직 정의가 된 게 잘 모르겠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엔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플랫폼이라는 게 좀 어려워서 그런데요. 플랫폼이라는 게가 뭔 뜻인가 하니 기차 타러 가면 플랫폼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기차를 타러 오는 사람, 또 기차도 들어오고 그게 뭐 장사도 좀 하러 오는 사람이 있고 그 이제 기차를 타러 온다는 목적을 갖고 그게 모이는 장터 같은 거요. 시골 장터. 그러니까 장터가 플랫폼이라고 보면 됩니다. 장터. 그러면 디지털은 뭐 아는 얘기고 그런 소통을 위한 장터를 만들고 국민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국민이 희망하는 바를 잘 해결해 주겠습니다 하는 게 아마 디지털 플랫폼 정부 이렇게 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국민과의 뭐 소통을 더 잘하는 그런 플랫폼 같은 거를 운영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럼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생활에서 보고 듣고 하는 거로 뭐가 있느냐? 카카오, 카톡 같은 거요. 네이버 이런 게 이제 그 디지털 플랫폼이라 보면 되십니다. 근데 그건 이제 정부로서 그런 좀 더 이렇게 여러 국민들을 모여있을 때 그게 소통하는 창구, 그러니까 국민이 뭐 원하는 바 이런 목적을 갖고 있는 거에 해결해 주는 방안으로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만든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정부라는 게 만든 게 한 20년 전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최고거든요. 우리나라 전자정부가. 거기에 좀 더 모바일의 요소를 들여와서 국민들이 좀 더 쓰기 쉽게 한다. 그러면 그거는 제가 보기에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냐. 뭔가 국민과 소통을 좀 강화하거나 행정 서비스를 개혁을 해서 뭔가 국민의 서비스를 좀 행정 서비스 높여주겠다 그런 건데 뭐 그렇다고 국민들이 디지털 정부가 생긴다고 배가 부르고 뭐 일자리가 생기고 그럴까요? 이게 먹고 사는 문제하고는 좀 먹고 관계가 사는 문제와 없죠.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지난 정부가 이념에 기반을 둔 거라 그러면 이번에 이제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보면 실용 정부로 이렇게 생각이 되면 그러니까 소통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를 잘 해결해야 됩니다. 지금은 청년 일자리 문제,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수출이 잘 안 될 소지가 있는 이런 와중에서 그야말로 실용 노선에 걸 한다 그러면 디지털 플랫폼을 산업의 플랫폼으로 확장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플랫폼을 산업의 자동차 플랫폼으로? 플랫폼. 그건 무슨 뜻인가요? 예를 들면 아마존이라는 회사 있지 않습니까? 온갖 전 세계 뭐 공산품이든 책이나 이런 걸 유통을 하는 플랫폼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유통의 플랫폼 또는 뭐 에어비앤비 같은 거는 그 숙박업의 플랫폼. 그래서 그게 많은 사람이 몰려오고 그게 이제 사람이 몰려오면 돈도 생기고 일자리도 생기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중국이라는 정부가 그럼 공산당이 운영하니까 뭐 더 그렇게 힘을 갖고 할 수 있는 거지만 철강을 중심으로 해서 플랫폼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철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지 않습니까? 자동차도 만들고 선박도 만들고 기계도 만들고 로봇도 만들고 그 철강을 전 세계를 다 싸잡아고 가장 많이 만들고 싸게 잘 만들겠다. 그걸 하기 위해서 그런 플랫폼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니? 자, 그럼 광산까지 우리가 확보하자. 호주에 있는 광산도 자기 사는 것도 많고요. 그 조달을 잘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공급망을 전부를 확충한다는 의미에서의 플랫폼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철강을 굉장히 잘 만들면 당연히 부품도 싸게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자동차 부품에 전 세계 뭐 벤츠든 아우디든 폭스바겐이든 뭐 GM이든 자동차 부품을 만들어갖고 판다고 하면 그걸 이제 인터넷으로 파는 겁니다. 철강도 인터넷으로 팔겠다는 개념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런 철강의 플랫폼을 하겠다 그러면 그러니까 중국의 제조 대국 2025, 2025년에 전 세계 제조업의 70% 80% 하겠다 그러면 정말 큰일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미중 무역 전쟁도 일어나고 하는 건데 중국에서 철강을 중심으로 해갖고 그게 관계되는 모든 산업에 그냥 영향력을 행사하겠다. 주도권을 행사하겠다. 이게 중국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그거 말고도 이런 반도체도 뭐 70%씩 하겠다 그러니까 그거는 안 되지 하고 이제 미국이 이제 그 못하게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도 보면 앞으로 전기 자동차, 전기 자동차가 되고 자율주행 자동차가 되면 그게 뭐 인공지능도 해야 되고 많은 요소 기술이 있지만 그게 만약 실현이 되는 그 시점에서 보면 꼭 컴퓨터 비슷해집니다. 자동차가. 무슨 지금의 컴퓨터 PC 같은 거가 무슨 IBM PC 이런 거 별로 찾지 않잖아요. PC 똑같으니까. 표준화돼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도 자율주행 자동차가 되면 표준화가 되면 그러면은 브랜드가 중요하지 않고 누가 잘 만드느냐가 중요한 시대가 옵니다. 전기차로 된 자율주행차가 이제 많이 이제 도로에 깔려 다니면 그러면 그게 중요한 그 배터리는 우리나라에 이미 잘하고 그죠? 그다음에 전기 모터라든가 그 여러 가지 카메라라든가 이런 것들 전부 요소 되는 그 자율주행 전기차의 부품, 소재 이런 걸 우리나라가 플랫폼으로서 만들어서 그거를 현대자동차만 쓸 게 아니라 아우디나 뭐 벤츠도 다 팔 수 있는 이런 개념. 그런 게 플랫폼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산업의 플랫폼으로 좀 횡적으로 있는 확장시켜야 겁니다. 된다. 지금의 현대자동차가 모든 걸 수직 계열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브랜드 이런 것들을 횡적으로 컴퓨터처럼 이렇게 옆으로 플랫폼을 넓혀서 그러면 자동차를 사는 사람, 파는 사람, 부품을 사는 사람, 뭐 제조하는 사람 다 모여드는 이런 형태의 그 장터를 구성한다. 그게 플랫폼의 개념이니까요. 그거는 정부가 조금 직접 할 수도 없는 겁니까? 정부는 좀 지원을 해야 되는 정부가 입장이겠죠? 그런 게 가능하도록 이렇게 지원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면은 뭐 그런 부지를 준다든가 그죠? 그다음에 그런 걸 운반하기 좋은 이제 여러 가지 산업의 밸류체인 가치 사슬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확충해 준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뭐 자동차도 전부 이제 OS 형태로 다 소프트웨어가 장악할 테니까 그 소프트웨어 인재를 많이 육성해 준다든가. 또 부품을 이렇게 표준화하는 게 뭐 기업이 앞장서서 할 수도 있지만요. 그런 건 정부가 앞장서서 표준화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에 앞장서서 할 일도 많고 그런 개념으로 보면 정부가 할 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요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이제 탈원전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잘하고 있던 원전 사업이 굉장히 시들해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탈원전 뭐 이제 새 윤석열 당선자는 원전을 최신 산업으로 이제 육성을 해가지고 수출 산업으로 더 발전하겠다는 거니까 전혀 이제 바뀌는 거겠죠. 맞습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뭐 4기가와트는 이제 큰 이제 원전 같은 게 주종으로 있었다 그러면 지금은 그거 자체가 너무 위험하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시민단체가 반대를 하니까 전 세계가 지금은 소형 원자로 시대가 옵니다. 뭐 300메가와트, 소형 원전, 500메가와트, SMR 말씀하시죠? SMR이라고 그러죠. 그런 시대가 오면 지금의 전 세계 있는 발전소는요. 웬만큼 SMR 발전소로 바뀔 소지가 있다. 특히 이제 가솔린이나 디젤로 자동차가 달렸는 그 에너지는 이제 전기로 공급을 받아야 되잖아. 그럼 발전소가 많이 늘어나야 됩니다. 기존 발전소. 전기 공급이 많아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에너지를 더 생산을 전기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원자로가 최고입니다. 지금의 이제 탄소 중립이라는 건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처럼 그걸 하겠다 표방을 하면 없어져야 될 부분들이 석탄 발전소 없어져야 돼요. 석탄 발전소의 그 이제 보일러가 크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소형 원자로로 대체하면 그게 굉장히 이제 탄소 제로도 되고 효율도 좋고 뭐 좋은 게 많습니다. 뭐 그거 발전소 만드는데도 비용이 적게 든다 그러거든요. 전 세계가 그런 움직임이 있으니까 우리도 지금부터 소형 원자로 기술이 아주 없는 건 아니고요. 우리의 기술 수준, SMR 분야에서 우리 기술 수준은 어떻습니까? 지난 5년 전에 그 좀 하려고 그러다가 5년 동안 이제 안 해버린 거죠. 정체 상태군요. 뒤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이라도 이제 그런 건 이제 국가가 좀 나서서 해야 됩니다. 투자를 좀 해야 된다. 뭐 기업 하나가 할 수 없거든요. 원자로 연구소에서부터 뭐 두산중공업 같은 사고 있으니까요. 그런 걸 할 수 있는 학계 이런 데 다 규합을 해서 그런 걸 뒷바라지를 하면서요. 자금도 대주면서 특히 기술 개발하고 하는 게 기업은 그 기술 개발에도 실패할 수도 많고 하니까 리스크가 많아서 안 할 소지가 있는 거를 정부가 좀 주도적으로 해준다. 그런 것들은 정부가 정말 해야 되고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원자력 플랫폼 사업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원자력 플랫폼 에너지 플랫폼 사업이죠. 그런 걸 정부가 나서서 한다. 이게 디지털 산업의 플랫폼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게 문재인 정부에서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그런 일을 했으면 좋았는데 못 해버렸거든요. 이번에도 민간 그 과학기술 무슨 뭐 위원회인지 뭘 만든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당선자가 우리가 과학기술 추격자였는데 선도자가 되겠다 그러면서 뭐 민관 과학기술위원회를 뭐 신설하겠다 이런 방침이 좀 있나 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합류를 했기 때문에 뭔가 이런 면에서 좀 변화가 좀 있어야 그랬으면 되겠죠? 좋겠습니다. 그 과학기술심의위원회 같은 거는 뭐 한 20년 전부터 다 있었거든요. 그거 말고 다른 기구가 있어가지고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국가적인 과제로 사야 된다 그러면 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초고속 인터넷망을 까고 산업화에 뒤졌지만
정보화 시대는 우리가 선도를 해야 되겠다 해서 만든 그런 거와 같은 의미로 예. 그때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직접 진두지휘를 하셨어요. 그런 일들을.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나라가 필요한 여러 가지 예. 향후의 경쟁력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예. 정말 정부 전체로 또 대통령이 관심 갖고 임기 내가 이런 정도까지는 해야 되겠다라는 게 있으면 나중에 임기 끝난다면 뭘 하셨죠? 이러면 김대중 대통령 뭘 하셨죠?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게 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대통령의 상징적인 정책으로 만들어가야 되는데 예. 지금 큰 일들이 많거든요. 지금 산업의 변화에서 예. 아까처럼 얘기한 자동차 부품의 파운드리 같은 플랫폼 사업도 가능하고 예. 에너지 관련된 것도 있고요. 뭐 특히 우리나라 지금 의료 관광 산업이 굉장히 발전할 소지가 있고 필요한데요. 의료 관광. 예. 우리나라가 대중국 대비 정말 잘하는 게 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데 많이 이제 경쟁에서 뒤지고 있긴 하지만 의료 산업은요 정말로 퀄리티가 좋습니다. 의료 산업이 워낙 우리가 앞서가는데. 앞서간다고. 네. 중국에 우리나라 인구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보다 잘 사는 날이 금방 오거든요. 예. 그 사람들이 중국 안에서 의료 서비스 받기 싫어요. 그럼 우리가 그거 잘하고 있으면요. 의료 관광으로 중국 사람이 얼마나 많이 오겠어요. 네. 지금 우리나라가 한 1,000만 관광 시대에 있고 일본이 동경올림픽으로 한 3천만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그러다가 코로나 때문에 거의 0으로 돼버렸는데 네. 우리나라도 3천만 관광 시대가 오는 그중에 상당 부분을 의료 관광 같은 플랫폼. 그러려면 그거는요. 의료만 돼갖고 안 됩니다. 그거 예. 보면 한 달씩 있어야 되니까 또는 우리나라 전국을 구경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만들면 그런 것들의 플랫폼, 숙박이라든가 뭐 이런 음식의 문화라든가 좀 표준화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런 걸 플랫폼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해 보면요. 의료라는 목적을 해서 우리나라로 와서 여러 가지 돈을 쓰고 그러고 가면 우리나라는 일자리 생기고 그런 예.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농업이나 그런- 이런 네. 것도 플랫폼이 가능하고요. 네. 굉장히 지금 뭐 중국이 엄청난 의료 관광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 여러 가지 의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것도 규제이기도 하고 칸막이 때문이기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의료 관광의 활성화가 좀 덜 돼 있잖아요. 이웃 동남아 뭐 태국 같은 데만 봐도 굉장히 잘 돼 있을 텐데. 맞습니다. 그 뭐 큰 규제 덩어리인데 그거는 예를 들면 영리기관으로서의 병원을 만들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영리의료병원. 네. 뭐 그게 이제 제주도 같은 데는 특화돼서 하려는데도 막 의료인들이 반대해서 못 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그 벽을 넘어서 예. 이제 큰 차원에서 봐서 뭐 제주도뿐만 아니고 뭐 예를 들면 강화도 네. 그게 특정 구역에서 중국에서 인천공항으로 오면 강화도 가깝잖아요. 예. 거기에 의료 서비스를 받고 한 달 정도 요양을 하고 중국으로 돌아간다. 굉장한 산업이 되죠. 굉장한 의료 관광 인프라가 될 수 있는데. 맞습니다. 뭐 제가 이게 하나의 예인데요. 네. 그런 식의 발상으로 보면 아직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뭐 이렇게 먹고 살 거리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여건도 있고 좋은 환경에 있다. 어떻게 보면 중국, 일본, 러시아에 끼어갖고 북한까지 해서 굉장히 네. 위험 요소들이 많은 지정학적인 문제점이 있지만은 또 그런 지정학적인 좋은 장점을 살려갖고 할 수 있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네. 금융 산업의 플랫폼도 가능하고요. 예. 그런 관점에서 지금 디지털 플랫폼 정부만을 자꾸 얘기하는데 그러지 말고 확장해서 디지털 산업 플랫폼으로서 좀 육성하는 데 좀 신경을 좀 새로 써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시네요. 예. 이 정부에서는 그런데 별 지금 못한 거죠, 결국은. 예, 문재인 정부 시대 때도 못했었고요. 박근혜 대통령 때도 거기까지는 못 미쳤고 거기까지는 다들 못 왔었는 것 같은데요. 예.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삶에 너무나 가까이 다가오고 그 변화가 가속되고 있거든요. 예. 그 가속 중에 하나가 산업의 융복합화와 플랫폼화. 플랫폼. 그게 아주 눈에 보이니까요. 예. 거기를 선도적으로 끌고 우리도 들어가서 해야 된다. 그렇지만 정말로 낙후되는데 플랫폼이요. 배타적입니다. 상당한 부분. 중국의 철강 플랫폼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는 철강을 팔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요? 배타적으로 인터넷으로 다 예. 유통을 구축해 놓으면 예. 나중에 옆구리에서 팔아야 되면요. 싸게 팔거나 뭐 그게 끼어들지 못합니다. 예. 그 플랫폼 속에 이론으로 안 들어가면 아무것도 못 해요. 예를 들면 아마존의 플랫폼 속에 입점을 못하면 물건을 못 파는 식이 되는 거죠. 그 위험까지도 생각해 보면 네. 제가 말하는 거를 좀 생각해 보고 네.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은 이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 비슷한 주제이긴 합니다만 윤석열 당선인이 인공지능 AI 혁신을 통해서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을 공약했는데 이건 정부와 민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겁니까? AI를 통해서. 인공지능이야말로 이제 요소 기술로서 온갖 데 다 들어갑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뭐 인공지능 덩어리죠. 뭘 해더라도 뭐 다 사람보다 더 이제 생각을 빨리 하는 인공지능이 필요한데, 근데 다만 인공지능은 요소 기술이에요. 방금도 이제 요소 기술.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다른 산업을 하자 그러면 사실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하는 그 산업이지 인공지능은 아닙니다. 인공지능은 어디다 팔아요? 인공지능은 박사기 논문 같은 겁니다. 아주 머리 좀 알고리즘 만드는 사람이 인공지능이 그 알고리즘이나 이런 걸 만들면 그걸 갖다가 휴대폰에도 쓰고 로봇에도 쓰고 자동차에도 쓰고 뭐 예를 들면 배가 앞으로 둥둥 떠다니는 큰 선박들이요. 운전사가 없을 거거든요. 위성이 자율주행을 시키지. 거기는 다 인공지능으로 가동시키는데 그게 들어가는 인공지능 파시겠어요? 그 요소 기술인 수단이 되는 거다. 그렇죠. 얘기예요? 요소 기술이고 실제로 그다음에 나타나는 건 산업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산업의 플랫폼 같은 것들이 돈을 벌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요소 기술을 보고 있으면 물론 그거 필요해요. 인공지능 하는 사람 많이 필요하도 그것만 하고 하면 나머지는 기업이 하겠지. 그러면 기업이 물론 하겠지만요. 이제는 그 힘이 부족한 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현대, 삼성, LG 이렇게 대기업들이 하는 부분 이외에 것들은 중국이 우리를 앞서가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버팀목에 대해서 대기업들이 중국하고 경쟁하는 건 아직도 우리 경쟁력이 있는데 안 하고 있는 예를 들면 드론. 안 하거든요. 세계 1등 중국입니다. 중국이다. 무슨 이렇게 조그마한 타고 다니는 뭐 전동차 이런 거요. 지금은 전기차도 이제 중국이 앞서가거든요. 우리나라 대기업 현대 혼자서의 힘이 버거운 거죠. 그런 것들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도 이제 메모리 하는 거는 삼성 하이닉스가 잘하고 있어서 아직도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있지만 비메모리 중국이 한다고 난리를 치니까 미국이 못하게 하는 그 순간에 우리도 기회가 있는 겁니다. 하면 그런 것들은 지금 이제 삼성하고 하이닉스 한다 그러지만 힘에 부딪혀요. 어마어마한 투자가 필요하거든요.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거 정부가 뒷받이서 해줄 수 있어요. 미국도 그거 뭐 삼성의 반도체 유치하려고 어마어마한 돈을 지원하고 그래요. 왜 우리는 왜 안 해요? 우리 정부도 해야 된다. 당연히 해야 되죠. 지원 규모가 뭐 한우 같은데 계획도 발표하고 뭐 1조, 2조 아닙니다. 미국에서 지원해 준 게 수십조를 투자해 주고 그럽니다. 인프라로. 근데 그 단위가 옛날 단위하고 다르거든요. 삼성 혼자서 반도체 쪽에 일으키는 매출이 연간 70조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럼 1조 도와준다는 게 도움이 안 돼요. 정말 국가 전체적으로 하려면 이제 중국이 하는 걸 보시면 돼. 360조를 투자해서 반도체 산업을 일으키겠다. 이렇게 그냥 단번에 삼성전자를 추격하겠다. 300조 이런 돈을 얘기하는데 1조 이거 아니에요. 지금 더 크게 보셔야 돼요. 그렇군요. 기업의 지금 경쟁 사회에서 우리 정부가 지원하는 규모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 적다. 또 이 디지털 패권 경쟁에서 뭐 이기기 위해서는 자금 지원도 중요하지만 좋은 인력 양성이 필수적인데 우리의 교육 체계, 우리의 대입 입시 제도 좀 기업인들이 볼 때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저도 뭐 거의 교육 혁신인데 여러 차례 나와서 토론하다 그러면 저는 약간 좀 급진적으로 주장하는 바가 있는데요. 지금 평균은 한 40년 됩니다. 그다음에 뭐 그 학생들 일렬로 쫙 세워가지고 순차적으로 해갖고 좋은 대학에 이렇게 가게 하는 수능 시험. 그 폐해를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들어가는 사교육비 때문에 지금 다 죽겠다 그러고요. 애들 키우는 게 힘드는 게 다 사교육비 때문에 그래서 애기도 안 난다는 그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평준화와 수능 시험의 문제는 이제는 없어질 때가 됐다. 대학의 학생을 뽑는 거는 대학 자율로 주고 대학 자율에 맡기고 그리고 일렬로 세우는 거 이제 그만하고 주입식 안 해야지. 창의적인 인재가 필요하다 그러는데 한창 머리가 이제 막 유연하게 돌아갈 때 그때 주입식 교육시키고요. 소위 말해 번아웃 시킵니다. 지치게 만든다. 너무 지치게 만들어서 대학 가면 공부 안 해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거 절대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에서는 오히려 정시 입학을 더 늘려서 수능에 따른 점수를 더 존중되게 만드는 것 같은데 좀 거꾸로 간. 어차피요. 이제 대학 들어가는 학생 수도 줄어갖고 그 대학 정원을 못 마칩니다. 이미 미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다 받아줘도 돼요. 다 받아주고 그 학생들의 적성에 맞고 할 수 있는 능력껏 해서 자기 개발이 더 잘 되도록
혼자 연습하는 능력. 예. 지금의 4차 산업혁명이 필요로 하는 인재는요. 예.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인재를 필요로 합니다. 문제 해결 능력. 네. 남이 이렇게 시켜준 일을 하는 거는 이제 옛날 시기예요. 산업시대의 얘기고 자기가 디자인하고 자기가 기획하고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많은 인재들을 육성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 가운데 이제 정말 천재급 인재가 나와서 뭐 수십만 명을 이렇게 뭐 끌고 가는 인재들이 있을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스스로 일을 하고 기획할 수 있는 능력,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게 이것가 필요한 시대가 왔다 이거죠. 근데 지금의 교육에 그게 맞는가는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뭔가 좀 혁신적이고 급진적인 그런 변화가 필요하다는 게 우리 장관님 주장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바란다 첫 시간 지금까지 진대재 전 정통부 장관이었습니다. 장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